고속도로로 지방 내려가는 길에 모내기 끝난 논 위로 낮게 나는 드론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거 모는 사람이 접니다. 한지훈이라고 해 두겠습니다. 올해 38이고 전북 김제들판에서 농업 드론으로 약 치는 일을 해요. 재작년 6월 둘째 주 새벽이었습니다. 약을 치려고 드론을 올렸는데 조종기 화면 한가운데에 흰 것이 서 있었어요. 물된 논 한복판에 허리까지 잠긴 사람처럼 서 있는데 바람 한 점 없는 새벽에 그게 빨래처럼 흐느적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비닐이 날려와 걸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닐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아래는 물에 박혀 있는데 위만 저 혼자 접혔다 펴졌다 해요. 고개를 들어 맨눈으로 봤죠. 400m쯤 떨어진 논이었는데 맨눈으로도 보였습니다. 하얗고 길쭉한 것이 논 한가운데서 천천히 흔들려요. 그 흰 것을 그해 여름 내내 2달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 하나가 지금도 새벽마다 남쪽 어느 논둑에 나가 서 있어요.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 제가 왜 남의 논 위에 새벽마다 드론을 띄우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농약 방제라는 게 한여름 낮에는 못합니다. 약이 더위에 다 날아가고 바람이 불면 옆 논으로 넘어가서 큰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바람 자는 해 뜰 무렵 새벽 4시 반부터 아침 8시까지가 저희한테는 하루 벌이의 전부예요. 드론은 3년 전에 빚내서 장만했습니다. 트럭이랑 기체에 묶인 헬브를 생각하면 새벽 4시 기상이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해 저는 김제 안쪽 마을 3곳하고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6월에 모내기가 끝나면 2달 동안 차례로 돌면서 약을 치는 거죠. 조종기에는 손바닥만 한 화면이 붙어 있고 드론 배에 달린 카메라가 논을 내려다보면서 실시간으로 그림을 보내줍니다. 저는 그 화면하고 지도를 번갈아 보면서 몰아요. 기체는 하늘에 있고 저는 논둑에 트럭 세워놓고 그 옆에 서 있고요. 그날 그 흰 것도 그렇게 화면으로 먼저 만났습니다. 항로대로 가면 기체가 그것 위를 정통으로 지나가게 돼 있는 논이었어요. 저는 일단 기체를 옆 논으로 물렸습니다. 사람이 들어가 있는 논에는 약을 치면 안 되니까요. 그러고 트럭을 몰아 그 논 앞 농로까지 가봤습니다. 5분도 안 걸렸을 텐데 도착해보니 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만 잔잔했습니다. 물된 논은 발만 담가도 흙탕이 있는 법인데 사람이 들었다 나온 자국 하나 없이 물이 유리 같았어요. 그때는 헛것을 봤나 보다 했습니다. 새벽일 하는 사람들, 그런 일 한두 번씩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사흘 뒤에 옆 마을론에서 또 봤습니다. 같은 흰 것이, 같은 높이로, 같은 흔들림으로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화면을 조금 오래 봤습니다. 팔인지 천자락인지 모를 것이 위로 길게 올라갔다가 반대쪽으로 꺾여서 내려오더라고요. 사람 관절은 그 방향으로 안 꺾입니다. 그렇다고 천이라고 하기엔 올라갈 때 분명히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주에만 3번을 봤습니다. 논은 매번 달랐는데 서 있는 자리는 똑같았어요. 꼭 논이 정중앙, 물이 제일 깊게 잡히는 자리요. 더 이상한 건 동네 분들이었습니다. 새벽 논둑에는 물고 보러 나온 어르신들이 꼭 한두 분씩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그 흰 것 쪽으로 고개를 안 돌립니다. 등을 지고 물고만 보다가 그 논만 건너뛰고 다음 논으로 넘어가세요. 처음에는 그게 예의인 줄 알았습니다. 남의 논 함부로 안 쳐다보는 시골 인심이구나 했죠. 그런데 그러기엔 다들 너무 일사불란했어요. 하루는 참다못해 물고 보시던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저기 논 가운데 흰 거, 저게 대체 뭡니까? 하고요. 어르신은 그쪽으로 눈도 안 주시고 허수아비여 그거 냅둬 하고 대답하셨어요. 모내기 끝난 6월 물론에 허수아비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새는 가을나락에 꼬이는 거지 6월 논에는 올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자고 어르신, 그 허수아비 아까부터 움직이던데요 하고 한마디 보탰습니다. 어르신이 그때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로요. 그러고는 멀리서 보면 다 그렇게 보여. 가찹게는 보지 마. 딱 2마디만 하시고 가 버리셨습니다. 그때는 시골 어르신 특유의 무뚝뚝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자꾸 눈에 밟히는 게 생겼어요.
말로 정한 것도 아닐 텐데 온 동네가 똑같이 지키는, 입 밖에는 안 내는 약속 같은 거였는데요. 그 흰 것이 선 노는 그날 물꼬를 안 봅니다. 논 주인이 새벽에 멀쩡히 나와 있어도 자기 논을 안 보고 그냥 돌아가요. 애들 태우고 읍내 나가는 차들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농로 가까운 논에 선날은 다들 큰 길로 빙 돌아서 나가요. 그리고 누구도 그걸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습니다. 방향을 말해야 할 때는 턱짓도 안 하고 그저 저짝이라고만 해요. 이름도 없었습니다. 부르는 말이라고는 그것, 저짝 것이 전부인데 몇십 년 봐온 동네에서 이름 하나 안 붙인 게 저는 나중에야 무섭더라고요. 한참 뒤에 어르신이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이름을 붙이면 부르게 되고 부르게 되면 대답을 한다고요. 6월 말에는 이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봉투를 하나 쥐어주시면서 부탁이 있다고 하셨어요. 몇 번 논은 높이서 치라는 거였습니다. 낮게 날리지 말고 30m 위에서 뿌리고 빠지라고요. 약이라는 게 높이서 치면 절반은 바람에 날아갑니다. 제 돈 내고 약 치는 분들이 그런 손해를 먼저 청하는 법이 없거든요. 이유를 여쭈니까 이장님이 한참 뜸을 들이다 그러셨습니다. 기계가 아깝자는가 하고요. 드론이 아니라 드론 배에 달린 카메라 얘기라는 걸 그때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전국 방제기사들 모인 단톡방에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논 한가운데 흰 사람 같은 게 자꾸 보이는데 그런 거 보신 분 있냐고 웃자고 하는 척 지나가듯 썼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100명 넘게 들어있는 방이 반나절 내내 조용했어요. 밤에 충청도 쪽 기사님 한 분이 저한테만 따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딱 2줄이었어요. 그거 보이는 논은 그냥 빼고 치세요. 그리고 방에다 그런 거 다시는 올리지 마세요. 무슨 뜻이냐고 답장을 보냈는데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 기사님은 다음날 단톡방에서 나가고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주 바람 없는 새벽에 그것이 처음으로 제 트럭에서 제일 가까운 논에 서 있었습니다. 20걸음이나 될까 싶은 거리였어요. 화면이 아니라 맨눈으로 그렇게 가까이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까우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건 옷도 아니고 살도 아니었어요. 낡아서 하얗게 샌 광목 같은 것이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시동도 안 걸고 고개부터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마을 일을 통째로 오후로 미뤘어요. 15년 일하면서 그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알았습니다. 저것에 대해 어디다 묻고 다니면 저것이 그걸 어떻게든 안다는 거려. 장마 지기 직전에 그 어르신 댁 비설거지를 도와드린 날이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소나기를 창고에서 같이 그었어요. 빗소리를 한참 듣고 있는데 어르신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자네 요새 그거 자주 보지 하고요. 제가 네 어르신 하니까 한숨을 길게 쉬시더니 안 하던 얘기를 하나하나 하시면서 당신 아우님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르신 동생분이 젊어서 군대 갔다 와서 저수지 물 보는 일을 했답니다. 눈이 밝아서 망원경을 끼고 살았대요. 어느 여름 새벽에 그 동생분이 논 가운데 흰 것을 봤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못 본 척 넘기지를 못했어요. 사흘을 벼르다가 나흘째 새벽에 저수지 옆 원두막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그것을 당겨봤답니다. 어르신은 그 뒤 얘기를 길게 안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걔는 평생 논 가운데만 보고 살았어.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웃지도 울지도 않고 밥 먹다가도 숟가락 놓고 나가서 물론이든 마른 논이든 한가운데만 보고 서 있었답니다. 병원에도 여러 번 모시고 갔는데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눈은 끝까지 밝았고요. 50해를 그렇게 사시다가 재작년 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처음 본 바로 그해 봄에요. 다만 딱 하나, 돌아가시기 전까지 몇십 년을 입버릇처럼 되풀이하던 말이 있었답니다. 멀리서 보니까 흔들리는 거지 가까이서 보면 안 흔들린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집안 누구도 못 알아들었대요. 어르신 말씀이 그것은 어르신 어릴 적에도 있었답니다. 다만 몇 해에 한 번 가물던 해 여름에나 나오던 거였대요.
그런데 요 몇 해는 물 잡히는 6월마다 나오고 올여름은 유독 잦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는 어르신도 모르셨어요. 그 얘기 끝에 어르신이 저한테 당부하신 게 3가지였습니다. 지금도 토시까지 기억해요. 보이면 못 본 척하고 남한테 적어봤냐고 묻고 다니지 말고 무슨 수를 쓰든 가깝게 보지 마라. 이 3가지요. 2번째 대목에서 제가 뜨끔해서 단톡방 얘기를 했더니 어르신이 눈을 감고 한참을 계셨습니다. 3번째를 말씀하실 때는 제 무릎을 잡고 흔드셨어요. 눈으로 당기든 유리로 당기든 당겨서 보면 그걸로 끝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열린 창고 문 너머로 빗줄기 사이 들판이 보였습니다. 젖은 들판 한가운데 흰 것이 서 있었어요. 어르신은 등지고 앉아 계셨는데도 아셨는지 문 닫아라 하고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어르신 말씀대로 일했습니다. 조종기 화면 밝기부터 절반 아래로 줄였어요. 흰 것이 잡히는 날은 그 눈을 항로에서 빼고 웬만하면 지도 화면만 보면서 몰았습니다. 그런데 안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알게 되는 게 있었어요. 피하려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나오는 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아예 죽은 새벽이요. 논두깃발이 축 늘어진 날은 아침부터 속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아주 조금씩 길 쪽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6월에는 논 정중앙이더니 7월 들어서는 중앙에서 두어 걸음쯤 농로 쪽으로요. 드론 장애물 센서에는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습니다. 화면에는 버젓이 서 있는데 기계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저는 그게 제일 싫었습니다. 카메라라는 건 빛을 받아 적는 물건이니까요. 빛으로는 있는데 부피로는 없는 거예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 생각이 났습니다. 부피가 없는 것이 물속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그 물은 대체 뭘 감싸고 있는 걸까요? 한 번은 꿈에 제가 논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물이 정강이까지 오는데 하나도 안 차갑고 멀리 농로에 제 트럭이 보였어요. 잠에서 깨고 제일 겁이 났던 건 그 꿈속에서 제 몸이 바람도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7월 초에는 회사에서 부사수가 1명 내려왔습니다. 29 먹은 정민이라고 성실하고 눈치 빠른 친구였어요. 문제는 그 성실함이었습니다. 정민이는 비행이 끝나면 꼭 녹화 영상을 돌려보면서 살포 빠진 자리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저는 정민이한테 흰것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알면 찾게 되고 찾으면 보게 되니까요. 동네 분들이 몇십 년을 모르는 척 해온 일에 저까지 입을 보태는 게 아니다 싶기도 했고요. 정민이도 눈치는 챘습니다. 형님, 이 동네 사람들은 눈을 안 보고 다녀요 하고 지나가듯 말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7월 중순에 정민이가 조종기 화면을 보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저기 눈에 사람 빠졌어요 하고요. 정민이 손이 조종간으로 가길래 제가 위에서 덮어 눌렀습니다. 기체 고도부터 올리고 항로를 옆론으로 꺾었어요. 정민이는 사람이 빠졌는데 왜 그냥 가냐고 119에 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대들었습니다.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트럭에 태워서 그 논 앞까지 데려갔습니다. 논은 비어 있었어요. 물자국 하나 없이요. 그날 저녁에 소주 한 병 시켜놓고 다 말해줬습니다. 어르신 동생분 얘기까지 3가지 당부까지 전부요. 정민이는 한참 말이 없다가 형님도 참 하고 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하고요. 그래도 약속은 하나 받아냈습니다. 그것이 잡힌 날 영상은 확인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지운다. 이 한 가지요. 정민이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알겠다는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일 안쪽 마을, 저수지 바로 아래 논들을 치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새벽부터 깃발이 죽어 있었습니다. 안개가 무릎까지 깔려서 눈물하고 하늘이 같은 색이었어요. 정민이는 그날 옆 마을에서 따로 치고 있었고 저수지 쪽은 저 혼자였습니다. 3번째 논에서 기체가 경고음을 냈습니다. 위성 신호가 끊겼다는 표시가 뜨더니 드론이 제자리에 멈춰 떠 있는 거예요. 신호가 끊기면 기체는 그 자리에 정지해서 대기하게 돼 있습니다.
고장은 아니에요. 문제는 멈춘 자리였어요. 화면 귀퉁이에 흰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드론이 하필 그것 바로 위에 멈춰 선 거예요. 배터리는 40%였습니다. 신호가 돌아올 때까지 버티든가 수동으로 끌고 나오든가 몇 초 안에 정해야 했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수동으로 전환했습니다. 기체를 맨눈으로 직접 보면서 빼내려고요. 그런데 견눈에 화면 속 카메라가 저 혼자 아래로 꺾이는 게 보였습니다. 신호가 끊기면 카메라가 바닥을 보게 돼 있거든요. 화면이 하얗게 찼습니다. 논도 물도 없이 화면 전체가 그거였어요. 흰천 같은 것이 화면 가득 접혔다 펴지는데 접히는 골마다 속이 더 휘었습니다. 속이 것보다 흰 게 말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위를 봤습니다. 얼굴이 있어서 봤다는 게 아니라 접히던 것이 일제히 멈추면서 결이 전부 카메라 쪽으로 모였어요. 저는 조종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화면만요. 기체는 하늘에 그대로 든 채로요. 맨눈으로 기체만 보면서 후진을 시켰습니다. 15년 기계를 만졌는데 손이 그렇게 떨린 건 처음이었어요. 농로에 기체를 내려놓고 보니 눈 가운데는 비어 있었습니다. 안개만 무릎 높이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렌즈를 닦는데 마른 물자국이 얇게 남아 있었습니다. 물이 튈 높이가 아닌데요. 자국이 나선처럼 빈 감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정민이한테 겪은 걸 다 말해줬습니다. 조종기에 남은 영상은 그 자리에서 지웠다는 말도요. 지운 줄 알았습니다. 조종기 쪽만 지웠지 기체 몸통에 꽂혀있는 메모리 카드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다음날 정민이가 기체 점검을 자청했습니다. 프로펠러 갈고 센서 닦는 거야 늘 하던 일이라 아무 생각 없이 맡겼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 정민이 작업복 주머니 한쪽이 각져 있었습니다. 카드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그날 밤 11시쯤에 정민이한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형님, 그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딱 한 줄요. 무슨 소리냐고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가 한 통 더 왔어요. 확대해보니까요. 접히는 데마다 있어요. 문자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접히는 데마다 뭐가 있다는 건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물어본 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서요. 그 길로 정민이 숙소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불은 꺼져 있는데 문을 안 열어서 주인집 아주머니를 깨워서 열었어요. 정민이는 캄캄한 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일시 정지된 눈이 떠 있었어요. 제가 노트북을 덮었는데도 정민이는 화면이 있던 자리를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보고 씩 웃었어요. 형님,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는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 메모리 카드는 다음날 정민이 서랍에서 찾았습니다. 라이터로 지지고 반으로 부러뜨려서 저수지 가는 길에 버렸어요. 그날부터 정민이가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일은 곧잘 하는데 흰 것들에 눈이 오래 머물렀어요. 목장갑 한 짝을 뒤집었다 폈다 하면서 30분을 보냈습니다. 흰 트럭 옆을 지날 때는 걸음이 반으로 느려졌고요. 말도 이상해졌습니다. 그게요 형님, 팔이 접히는 방향이 하고 시작해놓고는 끝을 안 맺어요. 밥은 잘 먹었습니다. 잠도 잔대요. 보건소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어르신 동생분 얘기 같았어요. 새벽에는 숙소 마당에 나가 서 있었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보셨대요. 들판 쪽을 향해서 꼼짝도 안 하고요. 같이 일하는 다른 팀 기사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쟤 왜 저러냐고 묻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8월 들자마자 회사에 얘기해서 정민이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고향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데리고 내려가셨어요. 떠나는 날 정민이가 차창을 내리고 형님 죄송해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죄송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두 마디가 같은 입에서 나란히 나오는 걸 듣는데 손끝이 다 차가워지더라고요. 그해 방제철이 끝나고 10월에 정민이 고향집에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정민이는 생각보다 멀쩡해 보였어요.
낯빛도 좋고 저를 보고 반가워서 웃기도 하고요. 그런데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들판이 내다보이는 창문 앞자리요. 얘기하는 내내 눈은 창밖 논에 가 있었어요. 마당 빨랫줄에는 아무것도 안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정민이가 흰 호청만 널면 하루 종일 들여다봐서 다 거두셨답니다. 어머님이 부엌에서 조용히 그러셨어요. 제가 새벽마다 논둑에 나가 서 있는다고요. 들어가지는 않고 딱 가장자리에만요. 가운데만 봐요. 하고 어머님이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뜻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였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정민이가 차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직전에 아주 멀쩡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형님, 그거 멀리서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안 흔들려요. 쉰해를 논 가운데만 보다 가신 분이 입버릇처럼 했다는 그 말을 29자리가 토시 하나 안 다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는 못 물었습니다. 물으면 정민이가 끝까지 설명해 줄 것 같아서요. 듣고 나면 저도 확인해 보고 싶어질 겁니다. 그 마음이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저는 이제 두 사람을 봐서 알아요. 저는 지금도 김제 들판에서 같은 일을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무서움보다 질기더라고요. 대신 지키는 게 몇 가지 생겼습니다. 녹화는 아예 꺼놓고 물고 화면 밝기는 최저로 두고 웬만하면 지도 화면만 봅니다. 일을 맡을 때 조건도 하나 답니다. 논에 서 있는 게 사람이든 뭐든 제 쪽에서는 확인 안 한다. 확인은 논 주인이 한다. 하고요. 바람 죽은 날 새벽 일은 값을 물어주고라도 뒤로 뺍니다. 회사에는 이유를 말 안 했어요. 말할 수가 없죠. 집빨래는 전부 건조기에 돌립니다. 마당에 널어둔 흰 빨래가 바람도 없는 새벽에 흔들리는 걸 한 번 본 뒤로는요. 정민이는 지금도 고향에 있습니다. 몇 달에 한 번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는 늘 밝아요. 새벽 얘기만 서로 안 합니다. 그 어르신은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뵀을 때 제 손을 잡고 자네는 오래오래 모르는 척하게 하셨어요. 혹시 지방국도나 고속도로에서 모내기 끝난 논 한가운데 흰 것이 서 있는 걸 보시게 되면요. 허수아비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차를 세우지 마시고 휴대폰 카메라는 더더욱 꺼내지 마시고요. 궁금해하지 않는 눈은 그쪽에서도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멀리서 흔들리는 것은 그냥 멀리서 흔들리게 두시면 됩니다.